여러분은 아마 학창시절에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학생이었을 겁니다. 지각 한 번 안 하고 숙제도 꼬박꼬박 해가는 그런 성실한 모범생 말이죠. 사회에 나와서도 여러분의 그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적금 통장에 돈을 넣습니다. 남들이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때도 여러분은 위험한 건 딱 질색이라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차곡차곡 쌓여가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성실하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뿌듯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성실함은 여러분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의 들러리를 서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실한 여러분이 왜 자산 증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잘 몰랐던 불편한 진실 4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자산 도둑, 인플레이션.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릴 때 즐겨 먹던 새우깡 한 봉지 가격 기억나시나요? 저는 500원 정도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편의점에 가면 얼마죠? 1,500원이 넘습니다. 과자 가격이 3배 오르는 동안 봉지 안에 든 과자의 양이 3배로 늘었나요? 아니면 맛이 3배 더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과자는 예전 그대로인데 가격표의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며 물가가 올랐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현금은 가만히 두면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왜 멀쩡한 내 돈이 녹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돈의 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양은 왜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돈을 계속 찍어내야만 굴러갑니다. 많은 분들이 중앙은행이 지폐를 찍어내서 돈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종이돈은 사실 세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돈을 무한대로 복사해내는 진짜 주체는 바로 시중은행입니다. 은행은 대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없던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버립니다. 이것을 자본주의의 꽃 신용창조라고 부르는데요. 은행이 돈을 불리는 이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아주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빚을 질 때마다 세상에는 돈이 쏟아져 나오고 그로 인해 내 현금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리는 상황에서 자산의 전부를 예금이나 적금에만 넣어두는 게 과연 안전할까요? 단언컨대 그건 내 자산을 지키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의 구매력이 서서히 증발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1억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작년에 1억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올해는 1억 2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안 먹고 안 써서 성실하게 돈을 모았는데 결과적으로 내 노동의 가치가 그만큼 부정당해버린 겁니다. 분명 내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 상황. 나는 분명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들보다 가난해졌다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금고에 있는 현금 10%를 훔쳐갔다고 가정해볼까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은 매년 여러분의 통장에서 여러분의 구매력을 훔쳐가는데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범인은 보이지 않고 내 돈은 은행이라는 안전한 금고 속에 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은행은 여러분 통장의 숫자만 지켜줄 뿐 그 돈의 진짜 가치는 절대 지켜주지 못합니다.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현금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중간을 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약 20년마다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 은행이 당신의 돈을 활용하는 방법. 다음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은행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건물이 어디인지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은행 아니면 보험사 건물입니다. 서울 여의도나 강남 한복판 가장 비싼 땅에는 어김없이 은행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행은 공장처럼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바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비싼 땅에 빌딩을 올리고 직원들에게 수억 원대 연봉을 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맡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수익 구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같은 성실한 예금자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이자 3% 주겠다. 이렇게 돈을 모으죠. 그리고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5%, 7% 이자를 받고 빌려줍니다. 그 차액인 예대마진으로 그들은 막대한 부를 쌓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러분이 맡긴 돈을 금고에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지급준비금이라는 아주 일부분의 현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또다시 대출해주고 투자하며 돈을 굴립니다. 여러분이 예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흐뭇해하고 있을 때 은행은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서 진짜 자산을 늘려갑니다. 은행에게 예금자는 고객이라기보다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값싼 원자재 공급처일 뿐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의 돈을 이용해 그들의 배를 불릴 뿐입니다. 결국 예금은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은행에게 빌려주는 저리 대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3. 마이너스 금리의 숫자 노름.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며 안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은행이 돈을 벌든 말든 내 원금은 안전하고 꼬박꼬박 이자도 나오니까 적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보여지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말해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그래도 요즘 예금 이자 3%나 준다던데 이 정도면 쏠쏠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후하게 쳐줘서 은행이 3.5% 이자를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1억을 넣으면 1년 뒤에 350만 원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국가가 세금을 가져갑니다. 이자 소득세 15.4%를 떼어가죠. 그럼 실제 손에 쥐는 건 약 296만 원, 수익률은 2.9%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실제 체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습니까? 짜장면값, 버스비, 전기세 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4% 이상은 올랐습니다. 내가 번 돈은 2.9% 늘어났는데 내가 사야 할 물건값은 4%가 올랐습니다. 그럼 내 자산은 늘어난 걸까요? 줄어든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1.1%만큼 구매력이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이 1억을 넣어뒀다면 통장 숫자는 1억 296만 원으로 늘어났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실제 가치는 9,89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금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번 게 아닙니다. 단지 통장에 찍힌 숫자만 커졌을 뿐 실제로는 매년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4. 진짜 부자들의 현금 활용법.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방식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현금을 그저 교환권으로 여깁니다. 부자들은 현금이 생기면 그 즉시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꿉니다. 부동산, 우량 주식, 금, 달러, 원자재 등등. 무엇이 되었든 실물 자산으로 환전해둡니다. 왜냐고요? 시간이 지나도 자산의 가치는 보존되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강남 아파트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아파트가 갑자기 금으로 변했나요? 아닙니다. 아파트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필요한 종이돈의 개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뿐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판은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저절로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저축을 했다고요. 안타깝게도 저축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천천히 내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이걸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서 저절로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투자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노동으로 번 돈을 자산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돈을 위해 일해야 하는 쳇바퀴에서 절대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죽기 살기로 자산을 모으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은 저축 따위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축은 부자가 되는 수단이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절약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한 금액이 모이는 순간 그 돈은 즉시 은행을 떠나 진짜 자산으로 이사가야 합니다. 은행을 맹신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불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활용할 뿐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전 재산이 100% 현금으로 은행에만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자산이 줄어들도록 방치하는 안타까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현금만 붙들고 있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산을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 그것을 아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은 보법이 다르다 부보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